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TF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게 이제 두 개 파트로 나눠가지고서 요즘 시장 상황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과연 ETF 투자를 계속해야 맞는 것인지 하는 게 일부에서 한번 다뤄보고, 2부에서는 ETF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은 현명한 ETF 투자 전략은 뭐가 있을지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CJ 대한통운의 구혜영 리서치 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기사는 제가 봤더니 미래에셋 증권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 NH 농협증권인가? 네. 거기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 네. 작년 말에 이제 사정에 의해 가지고서 CJ 대한통운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업계에 계시다가 현업에 나가시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보통 네. 주가가 경기의 선행지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한 판단을 저는 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시장 안에서만 제가 금융시장을 볼 때에는 저희가 판단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추정치가 네. 얼마만큼 기업의 현실과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업에 와보니까요. 금융의 지표들이 오히려 선행지표가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경영 전략을 세우고 투자 전략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네. 금융과 실물이 맞닿아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업계에 계시지 않고 바로 그쪽 네. 현업 쪽으로다가 입사를 하셨으면은 네.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은? 사실 금융이라는 부분이요. 네. 상당히 특수한 분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 금융 지표들을 경험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산의 대부분은 예금이나 적금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고요. 주가나 또는 다른 금융 상품을 통해서 부를 일구시는 분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한 것 같아요. 실제로 금융기관들에서 분석하는 부에 대한 어떤 리포트들을 보면 네. 자산의 전체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불과한 것 같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융하고 아직 많이 멀리 있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금융기관들에서 또 우리 또 금융협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네. 이제 ETF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상장지수 펀드. 네. 제가 영어 발음 안 좋지만은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본 말로는 제가 찾아봤더니 조조수 시수 펀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ETF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새들 ETF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물론 동전의 앞뒷면적인 측면이 있겠지만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이고 또 ETF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또 함께 늘 수 있는 리스크 요인 같은 거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주가 지수 상장 펀드는 말 그대로 시장에 상장돼 있는 펀드입니다. 펀드를 우리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 네. ETF예요. 이 상품이 왜 나왔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면 일단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 상품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펀드였습니다. 우리 금융권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네. 금융시장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활용해서 시장보다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펀드라는 상품인데요. 네. 투자자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ETF를 활용한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금융자산을 일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금융 정보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네. 이 ETF라는 즉 펀드지만 주식처럼 주가 시장에 상장을 해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굉장히 투명한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ETF입니다. 네. 사실 한 2018년 정도까지만 해도요. 네. ETF 시장의 AUM이라고 하죠. 전체 상장된 규모 자체가 그렇게 네. 크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2020년, 2021년 주식시장의 어떤 붐업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활성화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네. ETF도 상당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 네. 아마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속도나 그리고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ETF는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ETF의 장점은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그러니까 다변화되어 있다.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네. 과거에는 주가 지수를 기초로 했던 ETF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떤 테마를 가진 ETF들의 종류도 굉장히 다변화되고요. 네. 그리고 이 테마가 다변화되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또 기초자산별로 봤을 때도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또 뭐 외환 상품이나 또는 원자재 상품까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ETF로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영역들에 지금 상품이 상장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상장되는 종목의 이 가지수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제 네. 그 좋은 점만 말씀하셨는데 네. 단점이라고 네. 하게 되면 한번 단점은 한 주시죠.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투자하는 입장에서요. 특히 주식을 거래해 보신 분들은 ETF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형 ETF 또는 지수형 ETF에 투자를 했는데 네. 성과가 별로 안 나요. 분명히 개별적인 그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어떤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ETF 전체의 성과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점진적으로 하락합니다. 이게 사실은 장점에 있었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기초자산이 풍부하다라는 것과 대치되는 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의 변동을 크게 노리고자 그리고 그 수익을 노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ETF는 어쩌면은 너무 좀 느린 상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테마 또는 같은 지수를 기초로 한 ETF라고 하더라도 ETF는 벤치마크라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운용되는 펀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벤치마크의 성격이 다르면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의 비중이 다르고 그래서 그에 따른 성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운용하는 자산 운용 회사 또는 네. 그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보수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좀 위험하다, 리스크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네. ETF가 펀드이지만 이게 변동성을 많이 줄여놓고 복합적으로 설계해 놓은 펀드이지만 결국은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담보를 하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이나 또는 금융 장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변동성을 관리하는 그리고 장세에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투자 전략을 함께 병행하셔야 되는 아마 이유도 있습니다. 금방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그 단점으로서 ETF 네. 종류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거래소에 상대는 2,400개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 그 ETF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한 500개 정도 되는 네. 걸 알고 있는데 가지수가 확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건 금융시장의 사이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글로벌 전체에서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한 5% 정도 될까요? 네. 그러다 보니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금융시장은 제한적이고 아직은 국내에서도 사실 개별 주식과 ETF의 어떤 선호도를 보면 아직은 그래도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 아직 한국에서는 더 ETF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그 투자자들이 다 모이는 시장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ETF나 펀드들이 벤치마크를 S&P 500 지수와 같은 미국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장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또 아마 앞으로도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요새 이제 그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다 업계에 계신 분 다 아는 얘기고 요새 보면은 이제 그 매스컴 같은 거를 가끔 다 보게 되면은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ETF는 그나마 지금 주식시장보다 좀 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날릴 땐 날리더라도 한 방에 해먹자. 네. 라고 해서 이제 그
레버리지 ETF라든지 또는 인버스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저 팀장님 보시기에는 고퍼스 이런 ETF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앞서서 ETF의 단점 중에 하나가 변동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버스 ETF나 또는 레버리지 ETF, 또 심지어 거기에 2배, 3배가 되는 고버스 뭐 이런 ETF들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단기적 수익을 얻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러한 상품을 투자할 때는 2가지 특성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런 레버리지나 또는 인버스 같은 ETF에는 기초자산이 파생상품이 들어갑니다. 네. 파생상품은 일일 정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즉 그날마다 수익을 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인버스 ETF나 레버리지 ETF도요. 네. 그날의 시장의 변동성을 어떤 배수에 맞추어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지 장기적인 성과를 우리가 같이 보장한다라는 목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방향성을 반대로 잡거나 또는 방향성은 없는데 변동성만 높은 시장에 레버리지나 또는 고버스 같은 ETF를 활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변동보다 더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ETF를 활용하시고 싶다면 일단 방향성이 명확하다라고 느껴지실 때 그리고 그 시기를 좀 단기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방향성을 명확히 한다는 게 귀신도 모르는 게 주식시장인데 네, 맞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그게? 네. 지금 저 말씀하실 때 이제 레버리지 ETF라든지 또는 인버스 ETF로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 ETF의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그 개념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죠. 레버리지 ETF하고 인버스 ETF의 뜻이 무엇인지. 네. 네.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ETF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로 한 ETF, 그리고 S&P 500 지수를 기초로 한 ETF 등들이 있죠. 네. 이런 지수들이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나 옵션을 기초자산으로 깐 후에 네. 만약에 주가 지수가 2배가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변동된 것보다 2배의 수익을 더 많이 드릴게요. 1일 기준으로, 매일매일의 성과 기준으로. 네. 이렇게 만든 ETF가 레버리지 ETF이고요. 네. 시장이 움직일 때 만약에 시장이 1배 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위로 움직인 방향에 대해서 거꾸로 제가 베팅하게 해드릴게요. 즉 시장이 거꾸로 하락할 때 하락을 오히려 예상하고.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드릴게요. 한 게 인버스 ETF고요. 네네. 그 중에서 하락이 만약에 시장이 5% 하락했을 때 10%의 수익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ETF가 2배인 거죠. 그래서 고버스 네. ETF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 성이 아주 좋아하는 이제 화끈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좋겠네요, 아주. 네, 뭐 제 지인들 중에서도요. 네. ETF는 레버리지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네, 뭐 그건 투자의 성향의 저는 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빠질 때 좀 ETF는 변동성이 약간 주식시장보다는 네. 덜하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안전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시장 빠지면 이것도 뭐 ETF도 까지는 거 똑같이 까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ETF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래도 주식보다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랄까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조언해 주시죠. 제가 금융권에 한 15년 있으면서 저희 이제 동료들이 같이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시장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리서치에서 애널리스트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또 운용력으로서 자금 운용도 해봤는데요. 네. 사실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저희가 확률적으로 이러한 구간에 이 정도 영역에서 가격이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지 네. 어떤 타겟 레벨을 딱 찍어서 무조건 코스피는 이 정도 레벨 갑니다. 금리는 여기에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즉 확률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 확률적인 판단도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를 제한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가정하에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겸허하게 시장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장을 따라가는 전략들을 가져가자라는 게 제 많은 동료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 배분이라는 걸 해요. 네.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을 하는 건 자금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자금 자체가 적은데 이게 이 자산 배분이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럴 때 항상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제가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보면 어떤 특정 주식 또는 어떤 특정 방향성을 가진 자산에 일방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에는 그만큼의 변동성을 내가 다 감내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요.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끼리 결합을 했을 때 이 자산이 움직이는 어떤 방향성과 변동성, 그리고 B라고 하는 자산이 움직이는 방향성과 변동성이 서로 상쇄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률로 봤을 때는 어떤 하나의 특정 종목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다만 변동성을 관리하고 투자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처럼 이제 하락장에 손실로 좀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께는 어느 정도의 자산 배분을 좀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을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요새들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경기도 이제 계속 이제 네. 좋아질 기미는 담보가 보이지 않는데 네. 뭐 주식이니 펀드니 ETN이니 이런 거 ETF니 하는 것보다 은행에다 정기예금으로 그냥 안전빵으로 다 집어넣는 게 낫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또 우리 업계에 제가 30여 년 근무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도 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네.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주가 지수 빠지는 거 보면 눈물 나죠. 이럴 거면 그냥 적금 들고 말지 내가 왜 투자 시작했을까 후회하시는 분들 지금 뭐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적금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전략으로서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안정적으로 단기에 예금이나 또는 적금의 예금을 금리를 확보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요. 아마 이 복리 효과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연평균 3% 정도의 적금 금리, 네. 지금 사실 높아져서 3%인 건지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1%대였거든요. 그렇죠. 그 금리로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30년 뒤에 얻어지는 나의 총 자산의 규모가 얼마이냐라는 것과 조금 위험을 감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 안에서 꿋꿋이 예를 들어서 매 월마다 20만 원, 30만 원씩 분할해서 적금 들듯이 ETF 산 경우, 그래서 S&P 500 지수 지난 한 2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10%가 넘더라고요. 그런 식 15%, 그래서 그걸 좀 디스트해서 10%라고 매 연마다 10%씩 로 쌓이는 어떤 수익률 20년, 30년 자산의 규모 분명히 다르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물가 9%, 7%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실 물가 지금 동안 전년 대비 10% 정도 올랐는데 내가 받는 예금이나 적금의 금리는 3%다.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실질금리로는 마이너스로 봐야 되는 까먹는 겁니다.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위기일 때 꿋꿋이 내가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물가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투자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저는 지금 같은 좀 경기가 어려워진 여건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여건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ETF도 네. 적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은 이제 월급 타가지고서 한 달에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우리가 적금 붙듯이 네. 꾸준히 가입하는 패턴이 맞다고 보는데
또 50대 되신 분들은 일단 덩어리가 좀 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 자기가 개인연금이 됐던 퇴직연금이 됐던 네. 뭐 1억 내지 2억 정도 된다. 이럴 때의 그 포트폴리오 전략 네. 이런 건 어떻게 구사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저는요, 사실 앞서서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자산 배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산 배분은요, 사실은 여러 개 종목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 두 개의 상품에 또는 두 개의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자산이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것들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40대 후반, 50대 초중반, 뭐 은퇴를 조금씩 이제 앞두고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또는 개인적인 연금으로 쌓아놓은 금융 자산이 높으신 분들은 이 자산 배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사실 쌓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소득이 발생되는 기간은 앞으로 뭐 최대 10년 정도로 보고, 그리고 그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켜야 되는 자산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낮추더라도 예를 들어서 채권형 ETF 또는 주식형 ETF, 그리고 아니면은 배당형 ETF 이런 부분들로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 바구니에 담거라? 네, 그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은 드실 거예요. 아, 내가 앞서서 뭐 저희 뭐 인버스, ETF, 곧버스 이런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종목 하나 잘 잡으면 그래도 화끈하게 좋잖아요. 화끈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가지고 자산 배분형 ETF를 조금 더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팀장이 작년 6월 달에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네. 제가 부제를 봤더니 초보부터 초고수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ETF 투자법. 원 제목이 이제 주식은 잘 모르겠고 투자는 하고 싶어. 네.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느낀 제목만 보면은 종목 분석 이딴 거는 잘 모르겠고 돈을 왕창 벌고 싶고 뭐 이런 뉘앙스로 생각이 드는데, 그 책자 내용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금융권에서 애널리스트로 또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으로 쌓은 금융 경험들을 총집합한 책입니다. 사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금융시장은 가까이서 볼수록 더욱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또 저명하신 또 분석가들 보면 굉장히 시장을 단기적으로 예측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이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언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판단을 자금 운용을 하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특히 중요한 것은 변동성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변동성을 관리하는 그런 투자 수단이 더욱더 필요하겠다. 특히 제가 이 책을 쓰던 2020년, 2021년은 사실 주식시장이 워낙 좋아서요. 주변에서 아주 투자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나 어제 얼마 땄어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던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저는 조금 두렵게 느껴졌어요. 특히 저는 금리를 오랫동안 보고 환율을 오랫동안 본 사람인데, 금리와 환율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금융의 어떤 변동성이 지금과 같은 변곡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상황들은 조금씩 강해지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리하고 조금 더 안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이드를 부족하지만 제가 좀 정리해보고 싶다는 그래서 ETF 관련된 썼고요. 여기 주식은 모르겠긴 하고 싶어인데 이거는 제 후배 많이 한 얘기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주식 뭐 종목 몰라, 재무제표 볼 줄 몰라, 기업의 미래 가치 모르겠어. 근데 나는 돈은 벌고 싶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수단을 ETF로 가져갔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일 거다라는 얘기들을 책에 담았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어떤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테마를 한 5가지 정도로 꼽아서 네. 그러한 테마들을 따라가는 ETF들을 같이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동료들 또 저희 후배들 또 저희 선배님들께 어떤 ETF를 활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가이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그 ETF를 처음 하실 분들은 네. 기본을 좀 확실히 다져줄 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제가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제 주변에 골프를 좀 오랫동안 치던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10여 년 넘었는데 골프 실력이 얼마나 늘었냐 그랬더니 그 네. 심하는 소리가 자기가 골프를 잘못 배웠다.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처음에 배울 때에 네. 그 강사분 있잖아요. 기본기를 확실히 다져서 해야 되는데 대충 쳐가지고서 이제 요새 골프장에 자주는 나가는데 네. 일정 수준 대 그런 실력이 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골프라든지 테니스 같은 거, 탁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처음 배울 때 기본기를 완벽하게 갖춰놓고 나서 저 도전하는 게 낫지 않느냐. 네. 그게 제가 이제 느낌 드는 거는 ETF를 지금까지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이걸 한번 꼭 읽어보시고 네.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일부에서는 그 ETF의 개념이라든지 장단점, 그 다음에 그 한국 사람들이 화끈한 거 좋아해서 이제 곱버스라든지 에라버리지나 인버스를 소개를 했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될 점, 그 다음에 ETF를 이용하려면은 주식보다 좀 더 안전하게 취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